자영업자들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들도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좀 경제 현실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영업자 부채와 그 지금 거의 파산 지경인데 폐업도 못하고 그다음에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자영업자 수백만 명에 관한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그게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있었던 이야기고 특히 우리가 2000년부터 2022년 3년을 코로나 겪으면서 뭐 동네 식당 뭐 PC방 포함해 가지고 이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려운지 눈으로 봤고요.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은 이렇게 된 거는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제가 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림이 1953년에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한 1990년대까지는 우리 경제가 진짜 고속 성장을 했어요. 그게 한강의 기적이고 세계에서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한 나라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1990년 정도까지는 고속 성장을 했는데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듯이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2020년대인데 한 35년 가량의 이 기간을 우리 경제가 계속 내려오면서 87년 헌법 이후에 5년마다 정권이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 뭐 진보 보수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이 계속 바뀌었는데 이 우리 경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내려오는 이 추락하는 이거를 제대로 막았던 정권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5년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계속 떨어지고 뭐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도 별거 아닙니다. 실제의 현실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 그게 잠재 성장률, 우리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져서 그렇게 발생하는 거니까 단순한 이 경기 변동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경제는 성장하는 힘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우리는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고속 성장했던 그 주역들 있잖아요. 산업과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 보는 산업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의 과거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갉아먹고 냉장고에서 뭐 음식 파내 먹고 버티듯이 갉아먹고 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말만 했지 새로운 어떤 성장의 힘, 에너지 이런 게 우리 경제에 나타나지 않은 게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세계 1등의 기업으로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 HBM에서 한번 삐끗하는 바람에 SK하이닉스는 괜찮은데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에서 저렇게 평가를 못 받고 고생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핀란드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노키아가 경쟁력을 잃고 그러면서 핀란드 전체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든 그 경제를 대표하는 그런 가장 경쟁력이 앞서가던 그런 기업들, 그런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걸 대체하고 그걸 능가하는 새로운 어떤 경쟁의 힘, 성장의 힘, 원천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30년 넘게 그걸 못했어요. 그거는 저는 정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뭐 기업은 인류다, 뭐 이러면서 뭐 정치는 사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했냐면 정치가 좀 개판을 쳐도 우리 기업들이 워낙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는 그냥 문제없이 굴러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90년대 이후에 우리 성장의 역사를 쭉 보면요. 경제 발전의 역사를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 단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10대 기업 리스트를 보면요.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우리 뭐 아시는 거 삼성, 현대, LG, SK 거기다가 포스코가 민영화된 포스코도 가끔씩 들어오고 그 리스트가 쭉 있어요. 우리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순위가 거의 변동 안 해요. 뭐 그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근데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요즘 M7이라고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빅테크 회사들 있잖아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메타 이런 뭡니까 알파벳, 구글의 자회사 알파벳, 요즘 테슬라 이런 회사들. 그 회사들 미국 회사들 보면 10년 전, 20년 전에 요즘 메타라는 페이스북
그 회사 그냥 스타트업이었어요. 그죠? 아마존? 20년 전, 30년 전에 아마존이 뭐 옛날에는 뭐 GE, GM 뭐 이랬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만큼 경제가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 미국의 다이나믹스를 그대로 따라간 게 나라가 중국이에요. 미국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의 롤모델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가 이래가 체제가 완전히 다른 것 같죠. 천만에. 미국도요. 나사나 다르파나 NIH나 이런 국가가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걸 상용화해가지고 시장이 일어나 거기에 민간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국가 주도 R&D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이 그걸 딱 따라해가지고요. 과학기술과 인재에서 중국이 엄청난 투자와 발전을 한 겁니다. 그것도 막 장기간 계속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이 이공계 있잖아요. 그걸 STEM, STEM이라고 그래요. STEM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우수한 인재가 그대로 이공계에 투신을 해가지고요. 기업에 산업에 투신을 해가지고 그 산업을 일으켜요. 그리고 정치 리더십이 그걸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 나라들은 그걸 오래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제가 수십 배 커도 여전히 성장을 하는데 우리는 미국이 경제 규모가 20분의 1도 안 돼요. 캘리포니아보다 작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경제 성장을 뭐 4% 5%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경제 성장 고성장을 하는 건 완전히 끝나고 1% 2% 심지어 0% 성장이 우리의 요즘 뉴노멀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 그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경제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관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진보 좌파 쪽에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중국을 보면 우리보다 수십 배 큰데 아직도 어떻게 우리보다 빨리 성장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은 성장 동력이 있는 거고 우리는 성장 동력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시진핑 전에 후진타오하고 장쩌맨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공대 출신들이에요. 공대 출신들이 저는 중국의 뭐 장기 독재나 공산당의 어떤 국가 시스템이 훌륭하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리더십이 제가 이야기한 스템 교육에서 인재를 키우고 그걸로 스타트업을 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이게 시스템이 거기에 살아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죽었어요. R&D 예산도 뭐 깎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재를 키워서 인재가 산업에 기업에 가가지고 경쟁력을 일으키는 이 시스템이 우리는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삼성분들 듣기 싫겠지만 삼성도 뭐 거대한 관료 조직 비슷하게 됐고요. 그 안에 창의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의 힘이나 뭔가 돈 안 되는 사업을 버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옮겨가는 파괴, 창조적 파괴 이런 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알파벳이나 이런 테크 기업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왜 새로운 기업들이 우리는 안 생기냐. 우리도 벤처 한다 그러고 스타트업 한다 그런 지가 벌써 IMF 이후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왜 안 됐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입으로 경제성장 아무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힘은. 그래서 제가 개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혁을 뭐 무슨 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도 중요하지만 아주 펀더멘탈한 개혁은 인재를 과학기술을. 그러면 인재와 과학기술은 어떤 개혁에서 나오느냐. 결국은 교육하고 노동개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하고 노동 두 가지가 진짜 개혁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지금 1%대로 이제 내려왔다 그러는데 0%대로 내려가고 마이너스로 갈 날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경제가 잘 돼가지고 일자리 잘 되고 소득이 발생하고 뭐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기고 이러면 뭐 결혼도 더 하고 아이는 낳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 이렇게 심각하겠습니까? 경제하고 인구, 기후 문제는 별개로 생각하고요. 경제하고 인구는 저는 성장과 인구죠. 이거는 경제적인 어떤 우리 풍요, 번영,
플러스 국방이나 다른 쪽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같이 엮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락하는 게 경제가 먼저 추락하고 인구가 그다음에 따라서 추락을 해요. 우리 통계가 그냥 다 그렇게 보여요. 이거를 어떤 정치가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의 문제, 대한민국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 성장이 안 된다. 인구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양극화 불평등이 심하다. 만약 이 세 가지라면 외교안보 제외하고 이거 세 가지라면 이거를 해결할 때 세 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국가 전략을 뭐부터 해결해야 될 거냐?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와 같이 노정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던 그 시기는 다 지났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과학기술과 인재예요. 그래서 제가 혁신성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하려면 엄청난 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만약 성장의 문제를 해결했다 칩시다. 뭐 무지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1% 잠재 성장률에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3% 4%로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요. 인구 문제 저는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극화 불평등 문제도 해결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거예요. 물론 성장한다고 양극화 불평등이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경쟁에서 뒤처지고 요즘 자영업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장이 되면 여기 소득이 발생하고 세금을 더 얻게 되고 지금 요즘 작년 저작년에 세수 결손이 87조가 넘잖아요. 근데 성장이 되면 법인세고 부가세고 소득세고 훨씬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 양극화 불평등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우리 재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성장이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 여론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옛날에 80년대까지 성장, 90년대도 성장 이러다가 우리 87년 민주화 이후에 분배, 복지 이쪽으로 국민 여론이 확 이렇게 바뀐 적이 있어요. 그게 90년대, 2000년대 그랬습니다. 근데 성장이 계속 내려가니까 요즘은 많은 국민들께서 여론조사에 일관되게 나옵니다. 경제성장이 분배나 복지보다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물론 분배 복지 안 하자는 이야기 아니죠. 그거를 국민들이 이제 체감을 하세요. 문제는 국민들의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 또 기업들도 지금 죽겠다고 난리고 자영업자들도 난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 리더십이 이제 그거를 뒷받침을 못하는 거죠. 5년마다 담임 정치 리더십이 계속되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뭘 하냐 하면 단기 부양책만 써요. 단기 부양책 한다고 돈을 수십조 수백조 쓰면서 정작 성장에 필요한 진짜 그걸 구조개혁이라 이러니까 그게 뭐야 너무 어렵고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이러는데 교육과 노동의 개혁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산업 경쟁력, 과학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여기에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데 정권마다 안 했거나 거꾸로 갔거나예요. 윤석열 정부는 교육 노동개혁은 하나도 안 했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방해를 한 게 뭐냐면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하고 재수생들 중에 제일 똑똑한 3,000명을 매년 뽑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의대에 다 보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3,000명에서 4,500명, 5,000명까지 제일 똑똑한 학생들 뽑아가지고 전국의 의대를 보내가지고 의사를 만들어요. 그 의사 된 사람들이 자기는 평생 괜찮은 보수를 받고 행복하게 살지 모르죠. 근데 나라 전체를 보면 야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3,000명 내지는 5,000명이 전부 의대만 가. 그게 제가 이야기했던 STEM 교육,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 교육을 중학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받고 미적분 제일 잘하고 물리학, 화학 제일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의사를 해. 의사를 해가지고 무슨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대단히 발전해가지고 바이오 산업을 우리가 먹고 살면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잘못된 인재 정책이죠. 의사가 미적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화학이 뭐가 필요해요? 판검사 되는데 미적분을 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문과에서 제일 똑똑하면 판검사 가고 이과에서 제일 똑똑하면 의사 가고 문과도 의사 가고 하여튼 제일 똑똑한 사람들한테 판검사 의사만 되게 하는 이 구조 이 인센티브 구조 이 보상체계 이러고 개혁 안 하면
뭐 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개혁들이라는 게 하나하나가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재를 기르고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에 있는 인재도 우리가 모셔와야 될 이런 판에 우리가 이제 시큰 길로 넘으면 다 나가버리고 미국 중국에서 뭐 연봉을 5배 10배 준다 그러면 다 가버리잖아요. 우리는 뭘 가지고 그럼 앞으로 경제를 키울 건데 이 뭐 무슨 뭐 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그러는 이 시대에 야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개혁하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 문제 해결은 과학기술자 대학 교수 이분들이 할 힘이 없어요. 그분들이 뭐 예산을 그걸 합니까? 법을 만듭니까?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 여야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정치의 수준을 제가 긴 말 안 해도 보세요. 우리 정치가 나라를 진짜 이렇게 꺼져가는 추락하는 나라를 다시 위기에서 구해내는 그런 비전과 그런 의지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정치인 그런 정치가 우리 지금 되고 있느냐. 우리 정치 한번 돌아보세요. 계엄을 하고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야당 대표는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사법 리스크에 언제 감옥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뭐 질비하고 여기에 여야 정당들이 하는 걸 보세요. 지금 선거 있을지 모르니까 상속세 깎아주겠다. 근로소득세 깎아주겠다. 뭐 금투세 폐지하겠다. 가상화폐 과세 안 한다. 예? 지금 작년 재작년에 세수 결손이 87조인데 지금 감세 경쟁에 막 양쪽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 세금 중에 상속세 같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불합리한 세금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상속세 하나 깎는 거 그죠? 상속세를 완화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 많거든요. 정치는 늘 지난 20년 30년 동안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이런 정치로는 대한민국은 절대 안 됩니다. 데런 에스모글루하고 제임스 로빈슨이라고 지난해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 뭐 이렇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렇게 두꺼운 책 썼잖아요. 그 사람들 결론은 이겁니다. 제도가 중요하다. 포용적 제도냐 착취적 제도냐. 근데 제도는 누가 만드냐. 제도는 정치가 만드는 거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려고 우리 대통령도 뽑아놓고 국회를 뽑아둔 거잖아요. 제도가 중요한데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 제도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치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정치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거고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 망하는 거다라는 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상식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 정치를 이제 돌아보면 야 이런 정치로 근데 그거는 다 국민들께서 뽑으신 겁니다. 그죠? 국회의원도 국민들께서 뽑으신 거고 대통령도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민주적인 선거를 해야죠. 근데 이런 정치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나라를 살릴 그런 개혁을 할 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든 정당 대표들이든 진짜 나서서 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의료사태든 교육이든 노동이든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안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안 가면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의 딸 아들들이 일자리를 다 잃고 다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 그러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개혁에 동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대화하고 설득하는 리더십. 그렇지만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가는 리더십. 그런 리더십을 국민들께서 뽑아주셔야 됩니다. 뭐 저를 뽑아달라는 지금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리더십을 뽑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야 앞으로 2025년이잖아요. 네. 중국이 제조 2025 이래 가지고 했고 기술 굴기 이야기했고 중국이 천인 계획한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수십 년 동안 해온 것들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우리 중국 한때 되게 우습게 봤는데 앞서가고 있어요. 미국하고 경쟁할 정도. 우리는 뒤처지고 있어요.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거를 모든 국정 분야에서 한꺼번에 다 잘할 생각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뭐 선택과 집중이란 말 뭐 많이 상투적으로 하지만 진짜 전략적으로 뭘부터 해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거냐. 그게 성장이고 성장의 전략은
그건 혁신성장밖에 없다. 제가 혁신성장이란 말을 2016년에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그 강의를 가가지고 혁신성장이란 말을 처음 썼어요.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그게 좋아 보였던지 갖고 가더라고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뭐 저작권 이런 거 뭐 별로 없으니까 갖고 가는 건 좋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혁신성장을 갖고 갈 때 좀 해주길 바랐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5년 내내 뭐 했습니까? 혁신성장 안 하고 소득주도 성장했잖아요. 최저임금 올리고 더 가게한테 이렇게 더 복지 지금 많이 하면서 그게 올라가면 성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 안 됐잖아요. 2021년에 윤석열 후보하고 경선할 때는 제가 혁신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혁신 인재를 100만 명을 양성을 하자. 아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이 공약 좋다고 자기가 이거 받아서 하겠대. 그렇게 갖고 하시라고. 이제 대통령 되면 이거 하시라고. 대통령 됐잖아요.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학과 증원 조금 한 거 말고 제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대 증원 문제 가지고 오히려 이 보상 우리 사회의 보상 체계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저는요 의사 판검사 아니면 공대생들한테 애국심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는 그건 한계가 있죠. 무슨 애국심을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게 최고지. 그게 이제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당신들이 이공계에 가면 당신들이 딥시커원에 개발한 량원펑이는 그보다 훨씬 좋은 거 우리가 다 해줄게. 실패해도 우리가 절대 개인 신용 불량자 안 되도록 우리가 뒷받침 다 해줄게.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진짜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은 국가가 무조건 보호해주고 당신들이 만약 거기에 성공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면 당신 그 보상 다 받을 거야. 실패하면 국가가 다시 이렇게 세워줄게. 시스템 확실하게 해주고 의사, 판검사 이쪽은 인센티브를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춰가는 그런 개혁을 해야죠. 안 그러면 나라 망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를 안 하시고 의대 증원 문제를 갑자기 2,000명 탁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야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한다는 그 공약은 어디 갔나 싶어서 이게 정치인들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정치인 중에도 진짜 이런 우리 혁신을 통한 성장 이런 데 대해서 오래 고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중국의 지도자들 같이 지도자의 위치에 가서 그 힘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여야 정치인들도 맨날 서로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 맨날 그냥 달콤한 그런 포퓰리즘 정책 그것도 국민들이 많이 아세요. 그게 연금이 됐든 뭐 건강보험이 됐든 실업보험이 됐든 무슨 그런 사회보험들 플러스 여기에 그 여러 가지 복지제도 이게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냐 국민들 다 아세요. 그런데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아주 소상하게 밝히면서 우리가 최소한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다시 허리띠 딱 졸라매고 우리 고통 분담하면서 갑시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뭔가 사회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고통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절대 이렇게 억울하게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없도록 해가면서 개혁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개혁 되게 지금 좀 이미 늦었고 지금이라도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다음 선거, 다음 정부부터라도 그 바로 시작해야 된다. 거기에 국민의 이해와 지지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하죠. 정치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우리 정치의 분위기를 완전히 비생산적이고 투쟁적인 이 정치를 진짜 나라의 미래를 구하는 그런 정치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좀 리더십 그다음에 그런 국회 이런 게 좀 나와야 가능한 이야기예요.